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세 된 김영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은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젊었을 때 저는 밝고 활기찬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제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했죠. 20대 초반에 저는 제 첫사랑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저를 항상 웃게 해주었고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꾸며 작은 집을 꾸몄습니다. 그때의 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았어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가 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죠. 하지만 현실은 항상 이상과는 다르더군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남편과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작은 집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젊었을 때의 그 밝은 꿈들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첫째를 키우면서 저는 진정한 행복과 동시에 진한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처음으로 느꼈던 그 따뜻함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밤낮 없이 아기를 돌보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작은 집에서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아이의 생활비와 병원비가 급증했습니다. 저는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가끔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더욱 열심히 일했지만 늘어나는 빚과 생활고는 우리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렇게 제 청춘은 아이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그 속에서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다가올 더 큰 시련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남편과 다투게 되었고 남편은 미련 없이 저와 아이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 시절 저는 30대 초반이었고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공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체구에 맞지 않는 큰 기계들을 다루며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은 매우 고된 일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우리 가족은 작은 단칸방에서 생활했습니다. 매달 집세를 내는 것도 큰 부담이었지만 아이들의 식사와 옷을 마련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을 재우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공장에서 받은 월급은 항상 부족했고 빚은 쌓여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비가 점점 더 많이 들었습니다. 큰 아이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고 교사들도 그 아이의 미래를 밝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공장에 출근하지 않는 날마다 시장에 나가 손수 만든 옷을 팔기도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느질을 하며 옷을 만들었고 그 옷을 팔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꾸만 교육비를 독촉했고 저는 점점 더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은 작고 낡았고 아이들을 홀로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공장 일은 점점 더 체력이 따라주지 못했고 저녁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견뎌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에는 가끔씩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저를 강한 여자로 보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항상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이가 갑자기 심한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는 아이가 큰 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며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쌌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써야 했고 결국 사채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병원과 공장을 오가며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조금씩 회복될 때마다 저는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비는 계속해서 쌓여갔고 저는 끝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병원비를 갚기 위해 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도 나빠져가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때 몇몇 이웃들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한 동료는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월급에서 일부를 저에게 빌려주며 아이의 병원비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때 우리 가족은 길거리로 쫓겨났을 겁니다. 매일매일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지만 동시에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되면서 저는 그들이 자립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큰 아들이 성인이 되고부터는 저에게 점점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해줄 수 없었던 저의 경제적 상황은 늘 그의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화를 내며 저에게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하냐고, 자신을 왜 낳은 거냐고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그를 이해시키고 싶었지만 항상 실패했습니다. 그가 불만을 토로할 때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듣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의 모든 희생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큰 아들은 특히나 저에게 더 큰 기대를 했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저에게 항상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큰 아들의 불만은 결국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가 화가 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세게 닫고 들어오더니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 심하게 취해 있었고 그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저를 밀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그 충격에 눈물이 터졌고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깨진 유리조각과 넘어뜨린 가구들 사이에서 저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큰 아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폭력은 저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아이들 역시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아직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작은 딸은 어릴 때부터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고 저는 그녀에게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힘들어했고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녀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주며 그녀의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혼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계속해서 비난했고 그걸 원인으로 부부싸움이 생겨 이혼했기 때문이죠. 착한 딸은 저에게 직접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딸의 이혼 후 우리 모녀는 점점 웃음을 잃고 서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저에 대한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식들과의 갈등과 오해는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만과 원망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은 이때까지도 늘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빚은 줄어들지 않았고 이를 갚기 위해 여전히 밤낮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작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고지서와 청구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생활비 등 모든 것이 저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조금은 보탬이 될까 기대했지만 저마다 자기 앞길 가기에도 벅차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에게 도저히 내 짐을 떠넘길 수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저의 부탁을 듣고는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무시하고 피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태도에 저는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저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너무나 외롭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저에게 큰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들은 그저 저를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의 외면은 저를 더욱 고립시켰고 저는 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결국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면서 저는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 앞에 매물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집은 제 아이들과 함께한 추억이 담긴 곳이었고 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집을 팔고 난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평생을 밤낮 없이 일한 최후가 이 작은 월세방 원룸이라니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사를 한 그날 밤 작은 원룸에서 혹여 옆방에 들릴까 숨죽여 한참을 울었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50대를 지나 60대에 접어들면서 제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한평생 고된 일을 하며 살아왔던 탓에 제 몸 곳곳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허리와 관절이 아파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병원비는 저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주 병원을 찾지 못하고 그냥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저는 심한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사는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자식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냉정했습니다. 병문안을 오는 자식들은 마치 의무적으로 오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그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큰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병원비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니 제가 대답하지 못하자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은 딸 역시 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힘들다고만 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태도는 저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들은 저를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를 대줄 수 없다는 그들의 말에 저는 큰 절망감을 느꼈고 그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같은 고통을 겪으며 평생을 함께 해온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 역시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홀로 그녀의 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친구의 죽음은 저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저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묘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서서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는 생각에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외면하고 친구도 떠나버린 후 저는 매일같이 깊은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매일 밤 홀로 침대에 누워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희생과 고통이 헛되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원망하는 모습, 친구의 죽음, 그리고 제 몸을 갉아먹는 병까지 모든 것이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울며 지내던 어느 날 저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 삶을 끝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다는 생각에 큰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행동으로까지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던 즈음 저는 자식들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아들과 작은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예상대로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모든 고통과 절망을 털어놓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가 그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아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었고 작은 딸은 엄마도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위로를 바란 건 제 욕심이었고 해서는 안 되는 대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어찌저찌 살아가더군요. 70대가 되면서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회의감은 더욱 깊어졌고 이제는 살아가는 의미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고통과 상처는 저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걷다가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오래전 저를 도와주었던 공장 동료였습니다. 그녀는 반갑게 인사하며 저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오랜만에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와의 만남 이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잠시나마 위로를 받았지만 다시금 현실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더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삶에 대한 회의감은 여전히 저를 짓눌렀고 저는 그 속에서 매일을 견뎌야 했습니다. 한밤중 저는 책상에 앉아 자식들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정작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저는 솔직한 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비록 우리가 많은 오해와 갈등 속에서 살아왔지만 엄마는 언제나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단다. 엄마가 떠난 후에도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였지만 그들이 이 편지를 읽고 무슨 생각을 할지 두려웠습니다. 저는 편지를 봉투에 넣어 책상 서랍에 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며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의미나 가치를 더 이상 따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소망이 있다면 아들과 딸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며 행복하길 바라지만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작성하는 이유는 그저 넋두리입니다. 누군가 제 넋두리를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니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보다 행복하고 평안한 노후를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